네, 전국에 계신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 그리고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를 대표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강의 시범 강의 샘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논술 수업이랑 뭐 동일한 방식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기본기에서 강조하는 개념화, 그다음에 독해, 그리고 요약에 대해서 각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한번 뭐 들어보시고, 이러한 방식이 논술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 수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강의가 개념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논술 커리큘럼의 특징이 어떤 논술 수업을 하던 이 개념화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제가 뭐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진짜 뭐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하는 파이널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경희대학교에서 편입 논술이 있을 때는 뭐 단기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모든 수업에서도 전부 다 첫 시간은 이 개념화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형태적으로는 이제 글쓰기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 시험의 본질은 개념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개념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개념화가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범주화라는 방식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 방식은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니라 2000년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방식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 범주화라는 방식이 워낙에 체계적이고 또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모든 학문의 기초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화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논술에서도 굉장히 독해를 할 때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럼 범주화라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대상을 쪼개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쪼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쪼개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 적혀 있듯이 가장 최상위 범주부터 쪼개요. 그게 뭐냐면은 존재 혹은 대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 아니면 대상인데 그것을 보시다시피 생물이랑 무생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물은 다시 동물과 식물로 쪼갤 수가 있고 동물은 이제 뭐 강목, 개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분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분류를 하면 동물에는 뭐 사람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하면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존재와 대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위 개념이 되겠고요. 반면에 생물과 무생물 같은 경우를 보면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하위 개념이 되겠죠. 이때 상위 개념을 일컬어서 우리가 유개념이라고 하고요.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위 개념은 뭐냐? 이것을 종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대상들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종류라는 것이 유개념의 유, 종개념의 종을 합쳐서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종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동물로 가볼게요. 동물이라는 개념에는 사람도 속해 있고, 강아지도 속해 있고, 호랑이도 속해 있고, 곰도 속해 있죠. 그러니까, 사람, 강아지, 호랑이, 곰은 동물에 속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같은 범주라고 합니다. 사람, 강아지, 호랑이, 곰은 동물에 속한 뭐다? 같은 범주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강아지, 호랑이, 곰이 같나요? 같은 범주이기는 하나, 같은 개념은 아니죠. 사람은 분명히 강아지, 호랑이, 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종개념이 여기서는 동물이 유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개념과 유개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동물은 생물에 대해서는 유개념이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생물에 대해서는 종개념이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유개념이 되는 거죠. 종개념과 유개념 간의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유개념이 종개념이죠. 사람은 동물에 대해서는 종개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종개념이 동물이라고 하는 유개념에 속한 다른 종개념들. 그러니까 강아지, 호랑이, 곰이 되겠죠. 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시켜주는 속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컬어서 종차. 영어로는 specific difference라고 합니다. 고유 명사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종차라는 거는 뭐냐? 다른 동물한테는 없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화 방식을 제안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이퀄 표시를 하고 밑에 DF를 붙이면 데피니션, 정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저스티스를 데피니션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정의하는 책이죠. 자,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걸 우리가 끊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생각하는과 동물로. 여러분, 동물이 뭐죠? 동물은 사람의 유개념이죠. 그러면 생각하는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종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뭐다? 해당 개념의 유개념과 종차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설명드린 내용에 기반해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옛날 고려대학교 수시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있는데 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래 제시문에 나타난 알을 각각 개념화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알을 줬는데 이게 바로 유개념이 됩니다. 유개념을 준 상태에서 개념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종차를 규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알의 형태로 개념화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암, 뭐 수학적 암, 종교적 암, 뭐 인문학적 암, 역사적 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사형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문장까지 가지 않고 명사형으로 끊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직접 개념화를 해 보실 건데 여기 이제 제시문이 보이시니까 한 5분 정도 일시정지를 해 주시고 각각 가나다라에 대해서 어떠한 알민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와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시문 가부터 볼 텐데 가는 뭐 시작하자마자 과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과학은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을 만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과학의 핵심은 무엇이다? 과학자들의 세계는 무엇이다? 계속해서 과학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쉽게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과학적 알미라고 하시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개념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과학적 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학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래요? 분석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분석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과학자는 흔히 발견이나 창조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정의하고 모든 것이 분석 가능하다. 또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세 번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죠. 분석은 뭐냐? 이게 바로 쪼갠다예요. 분석은 쪼개는 것이고 쪼개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뭐냐면 이게 바로 범주화입니다. 과학적 알의 특징은 모든 대상을 쪼개서 이해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셔도 되냐면 분석적 알미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과학적 암과 분석적 암 중에 뭐가 정답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둘 다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알미라고 하시면 좀 더 일반적으로 개념화를 하신 거고요. 분석적 알미라고 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 개념화랑 구체적 개념화 중엔 뭐가 좋을까요? 네,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 개념화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구체적 개념화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화를 하는 방식은 한 가지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논술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개념화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섹스투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운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열이 돼 있죠. 뭐 친절도 배우고, 뭐 부성애도 배우고요. 자연수능도 배우고, 근엄함도 배우고, 친구의 생각을 중히 여기고 희망을 따르는 마음씨도 배우고, 뭐 관대한 것도 배우고, 이렇게 사례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재심은 나는 사례가 많다. 개념화라는 것은 뭐냐? 이 사례들을 일반화하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저는 사례 일반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한 덕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개념화할 수가 있냐면, 사회적 알미라고도 개념화할 수가 있고, 뭐 혹은 관계적 알미라고도 개념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개념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중에 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윤리적 알미라는 개념화입니다. 자, 여러분, 윤리, 도덕. 서양 철학에서 윤리와 도덕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이 뭐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윤리 도덕하면은 뭐를 떠오르냐면은 올바르게 사는 것 혹은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 칸트의 뭐 정언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윤리 교육이 상당히 칸트주의적인 맥락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칸트주의도 물론 좋은 사상이지만 원래 윤리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 있어요. 칸트는 이제 근대 사람이니까 훨씬 전부터 칸트 이전부터 윤리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럼 고대 그리스에서 윤리의 어원은 뭐냐? 그게 바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 절대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만이 윤리는 아닌 거죠.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다 윤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심은 나에 있는 암들은 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네, 윤리적 알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알미라는 개념화 방식은 윤리의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시문 다를 볼 건데, 제시문 다가 제일 짧지만 제일 어려워서 이거는 맨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제시문 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에서 로마인들이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았다는 내용이 도로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이론적 지식이 많았다라기보다는 도로를 뭐 건설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트를 탈 줄 안다. 이때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죠.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뭐 기술이 있다는 의미에 가깝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이 있다 혹은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라의 알은 기술적 알미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적 알미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실용적 알미다. 이래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다를 살펴볼 건데 다에는 이제 별표를 치고요. 자,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유야, 내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 말이 핵심이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서양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 그랬죠. 그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걸 우리가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풀어보면 너가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이 진짜 알미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재심은 다에서는 우리가 알매 대상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알미인가? 알매 대상이 뭐냐면 바로 알미예요.
알에 대한 알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종류의 알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개념화할 것인가? 뭐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찰적 암, 그리고 혹은 반성적 암. 철학에서는 이 반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반성의 의미는 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가장 베스트 방식은 뭐냐면은 바로 메타적 알미라고 개념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있죠. 교육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데 뭡니까? 자신의 인지 과정을 뭐 스스로 돌아본다라는 뜻이 있죠. 메타라는 거는 어원이 그리스어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재심은 다의 알매 쓰이기 적합한 개념어죠. 그래서 재심은 다는 메타적 알미라고 개념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제시문에 대한 개념화를 살펴봤는데 왜 개념화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논술 문제에서 가를 요약해야 될 경우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는 과학적 알에 대해 서술한다. 나는 윤리적 알에 대해 서술한다. 다는 메타적 알에 대해 서술한다. 라는 뭐 기술적 알에 대해 서술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개념화를 잘하면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요약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념화를 잘할 수가 있느냐? 이런 개념어들에 많이 익숙을 해줘야 되는데, 뭐 쉬운 개념어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윤리적 알미나 메타적 암같이 조금 어려운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랑 똑같냐면, 영작을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원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술 공부를 할 때 개념어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개념어 사전이라는 책을 외우는 방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뭐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어 사전을 통한 공부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랑 똑같냐면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도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단어장만 무턱대고 외우게 되면 정작 그 단어가 나왔을 때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개념화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제시문과 문맥을 통해서 개념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낯선 개념어가 등장을 하면 일일이 제가 그 의미를 매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개념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어서 이 개념화를 바탕으로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구조 독해를 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독해를 하는 것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야,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샘플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뭐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논술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번째 시리즈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